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페덱스의 실적 악재로 장중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 애플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하락세로 끝났습니다. 영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 밖으로 감소한 점이 악재였습니다. 영국은 0.3%, 독일과 프랑스도 약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국제유가는 2% 가까이 급락하며 3거래일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실망스럽게 나온 점이 원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깨고 오히려 줄어 2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3,000건 감소한 45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는 두 달째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2.0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마이너스 0.7을 기록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0을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오르며 2개월째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월 대비 0.4% 상승해 5개월 내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번에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그 폭도 보합권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다우는 20포인트, 나스닥은 한 2포인트 정도 올랐지만 S&P 500은 아주 소폭이나마 반등을 성공하지 못하고 마이너스권에 머물며 끝났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엇갈렸기 때문에 경제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던 날인데요. 여기에 페덱스의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 전망까지 좋지 않게 나오면서 페덱스로 인해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것이 다우와 나스닥은 만회가 됐지만 결국 S&P 500은 만회가 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소식은 기술주 중심으로 장막판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정도인데요. 괜찮았던 지표, 또 어떤 지표가 악재였는지 지표 얘기도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 박재민 대리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목을 끌만한 지표들도 많았던 날이었는데 결국 방향성이 일관성 있게 드러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이제 뉴욕 증시 막판에 기술주로 인해서 좀 다우랑 나스닥은 소폭 플러스 나고 S&P 지수는 소폭 마이너스 나는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네. 장 시작하면서 페덱스의 부진한 실적 전망이 있었고 장 막판에 애플을 중심으로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낙폭 만에 반등을 했지만 경제 지표들도 이날 또 엇갈린 모습을 연출하면서 다우가 22포인트 올라 1,594포인트 거의 1,600선을 다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지수는 계속 좀 약세를 보이면서 1124.66, 마이너스 0.41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93포인트 올라 2303선을 지키면서 3대 지수 좀 혼조 마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실망스러운 지표가 연일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지표가 딱히 그렇게 큰 호재는 못 되고 오히려 살짝 이제 발목을 또 슬슬 잡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개장하기 전에 나왔던 괜찮았던 지표들을 좀 먼저 보고요. 문제가 됐던 지표들 좀 뒤로 밀어보죠. 개장 전에 언제나 나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은 좀 늘게 건의했었는데 오히려 줄었잖아요. 꽤 많이 줄었다면서요. 예, 사실 전주에 비해서는 3,000건 정도 이제 줄었고, 예상치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한, 9,000건 정도 줄었기 때문에, 지금 2개월 내 거의 최저치로 좀 줄었기 때문에, 좀 호재가 되는, 지표상의 수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근데 실업보험, 주간 실업 수당 청구가 매주 이제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2009년 3월 말에 65만 1천 명이 최고치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최근에 좀 늘었다가 다시 좀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40만 건 이상의 신규 수당 청구 건수는 좀 아직까지 고용시장에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생산자 물가지수 여기에 이제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거든요. PPI가 지금 0.4% 상승한 걸로 나왔는데 이는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를 다소나면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수치적 아무래도 계절성으로 좀 상승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고 이제 보통 2분기, 3분기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영향이 있습니다. 계절성으로. 하지만
이 아무리 계절성이 있었어도 최근에 뭐 전망치보다도 좀 높게 나왔고 네. 결국에는 디플레이션 그동안 뭐 더블 디 우려 계속 나왔던 내용을 좀 잠식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지표 재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수입 물가도 역시 약간 소폭 올라서 디플레 우려를 조금씩 씻어주고 있고 역시 생산자 물가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PPI도 좀 호전되는 모습, 무엇보다 아주 크게 기대할 수는 없었었는데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괜찮게 우려 소폭이나마 주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고용지표가 개장하기 전에 공개가 됐지만 역시 이 호전된 고용지표의 어떤 효과를 많이 상쇄시킨 것은 최근 들어 계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 지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필라델피아 쪽 제조업 경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네요. 이번에도 역시 마이너스권을 보였다면서요. 예, 뭐 전일 사시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제 제조업 지수도 안 좋게 나왔었는데 네. 이날 밤사이 이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연준 지수도 마이너스 0.7이 나왔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사실 전망치가 좀 소폭 상승하는 이제 0 이상 상승하는 걸로 네네. 예상을 했었는데 전월에 마이너스 7.7이었단 말이죠. 크게 꺾였다가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도 이제 0을 하회하는 이런 기록을 하회했다는 거는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가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일 발표한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부터 해서 필라델피아 미국의 전반적인 주들의 어떤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 결국에는 고용도 지금 악화되고 계속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이런 제조업 지수가 악화된 게 결국엔 다 고용 쪽으로 또 연결이 돼 있고 지금 경기 위축이 결국엔 경기 확장을 돌아서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국이 경기 위축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이제 심리적 압박을 하면서 다우 그리고 미국 3대 지수도 계속 이런 지표가 또 안 좋게 나면서 하락을 장중에 계속 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고용과 물가 지표는 괜찮았는데 예상을 깨고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쉽게 또 확장세로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 이렇게 지표에서 엇갈린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무엇보다 세계적인 물류업체죠. 택배업체로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페덱스의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실적도 그리고 실적 전망도 모두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악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 페덱스의 실적이 의미하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요? 예, 일단 뭐 택배업체 페덱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운송에 관한 어떤 지수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운송이라는 건 다우 운송 지수도 또 따로 있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가늠자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쟁업체로 UPS나 뭐 이런 보잉 뭐 이런 쪽에 운송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1분기 순이익이 예상보다도 좀 못 미쳤단 말이죠. 네. 한 뭐 0.01달러 하회를 했지만 문제는 이제 3분기 전망에 대한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망도 안 좋고 순이익이 안 좋다 보니까 감원도 1,700명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너무 안 좋은 소식들만 퍼지면서 다우 운송지수 결국에는 운송 업황에 대한 그런 가늠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경기 불안에 대한 더 우려가 확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페덱스의 2분기 실적과 또 실적 전망까지 안 좋았고 구조조정, 감원 얘기도 뭐 1,700여 명 이렇게 얘기가 들려왔었는데 똑같은 날 역시 이번에 CEO를 막 휴렛 패커드로부터 영입을 했었죠. 오라클하고 리서치모션 실적도 공개된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또 장 막판에 매수세가 좀 몰렸다고 하셨잖아요. 기술주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예, 기술주는 사실 장 막판에 이제 애플이 중국에 아이패드를 출시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애플이 2% 이상 급등을 했고요. 뭐 말씀하신 RIM이나 그리고 오라클들이 이제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얘네는 지금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어떤 그런 소식과 함께 기술주가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 사실 휴렛 패커드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런 기술주들이 미국 쪽에서도 국내 증시 뭐 기술주 약한 것처럼 같이 약세를 면치 못했었는데 네. 좀 그래도 이날 장 혼조 마감한 거에 비해 좀 크게 상승을 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나스닥 지수도 최근에 어떤 다우나 S&P 지수보다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술주들이 좀 이렇게 되면은 시스코든지 IBM 그리고 MS, 인텔, 애플까지 추세를 봐야 되겠지만 기술주의 상승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미국은 다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쭉쭉쭉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네요. 334포인트까지 이렇게 지금 많이 끌어올려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는 애플이 중국 그 어마어마한 마켓에 아이패드를 출시한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기술주는 올랐고 나스닥도 그만큼 상승을 했는데요. 자, 가이티너 재무장관의 입에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었죠. 이제 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중국 환율 위안화 절상에 대한 푸시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의 여부였는데 내부적으로는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코멘트를 내놓았길래 그런 건지요? 예, 블룸버그 통신 통해서 사실 정보가 전달이 됐는데 티머스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이제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진술에 이제 해서 위안화 절상 속도가 너무 느리고 폭도 너무 제한적이다 이러면서 지적을 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조만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거다. 이런 얘기를 전망을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지금 글로벌 환율 전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안화 절상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국가의 G2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 전쟁까지 촉발할 수 있는 좀 큰 시사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경기 회복이 느리고 결국에는 오바마 정부가 제조업을 살리려고 하는데 좀 조심스럽지만 미국 달러가 약세를 시킨 거는 어느 정부에 좀 의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제조업이 되려면 수출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이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결국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돼야지만 미국이 어떤 중국 쪽에게는 수출이 된다는 건데 과연 중국이 이 지금 말과 함께 어떤 미국의 정말 이런 절상 압박의 속에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미국 국채도 엄청나게 사들였고 어떤 미국에 대해서 강경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이 이렇게 나오면은 보유 미국채를 던진다든지 그리고 미국산에 대한 보복 관세 이런 지금 중국 쪽에서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티모시 가이트너 이 재무장관이 조금은 좀 이런 어떤 강경 압박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 좀 유연하게 대처할 걸로 너무 좀 잘못 생각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환율 조작국으로 일단은 지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한 게 조금 반발을 내부적으로 왜 지정을 못하느냐 이런 목소리를 좀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일본 엔화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없었는지요? 일단 일본도 이제 엔화에 대한 정부 코멘트는 사실 미국 쪽에서 일본이 이제 통화 정책을 이제 지금 거의 6년 만에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도 달러 약세랑 같이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는 통화 정책만으로 끝날 게 아니다. 결국에 일본도 부양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언급은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역시 일본 쪽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결코 강화해가면서 일본을 공조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결국에 이번 니네 통화 정책은 시행하지만 결국에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결국엔 부양 정책을 시행해야 될 거고 우리의 달러 약세화는 우리는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거의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 쪽에서는 일본을 도울 의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이래저래 일본 정부도 엔고 방어에 나서긴 하지만 결국에는 한 지금처럼 85엔대 정도로 반등시키는데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조적으로는 엔고 그리고 위안화 절상도 조금은 더 트렌드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상품 쪽 얘기는 조금 뒤로 밀어보고요. 유럽 쪽 분위기도 한번 보죠. 유럽도 보니까 영국의 소매 관련 지표가 크게 안 좋아서 좀 악재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일단 주요 증시들도 다 빠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주요 3대 지수가 거의 약보합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유럽 지역 일단 7월 수출이 3개월 내 처음으로 좀 감소를 했고, 영국 쪽에서 8월 소매 판매가 지난 1월 1일,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에 처음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하고 수출주들 경제 회복 차단을 의뢰해서 금리 동결하고 결국엔 유럽의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을 잃은 상황이고 또 유럽 기업들도 3, 4분기 전분기만큼 좋은 실적 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멘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유럽 증시 이런 경기 지표 우려와 함께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편 스페인은 또 40억 유로, 10년물하고 30년물 국채 발행을 했는데 그럭저럭 낙찰 금리도 뭐 괜찮게 이렇게 매겨서 높은 응착률 속에 아주 많이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유가도 유가지만요, 살펴볼 것이 역시 금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스당 1271달러가 뉴욕 쪽에서는 제가 최고치인 걸로 알았었는데 마감가가 1273달러 선까지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자산 아무래도 선호 심리가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또 급증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네, 동시에 경기 지표니까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채권이든 어떤 이런 금 쪽으로든 안전자산 선호 심리 쪽으로는 이쪽으로 사실 급증하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근데 금값에 대해서는 사상 최고치를 또 장중에 갱신을 했었는데 이 치수는 금값에 대해서 한번 이제 헤지펀드 대부 조지소르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현재 금값은 극도의 거품 상태며 현재 상승세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소로스는 근데 말은 이렇게 지난번 1월에도 해놓고 거품 꼈다고 해놓고 자기는 또 금을 많이 사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말과 행동이 다르긴 했는데 결국엔 금도 그렇고 지금 어떤 원자재 값이 안전자산 선호대 때문에 많이 오르곤 있는데 결국에는 추세적으로는 좀 더 오르지 않을까. 결국 이게 지금 단기 조정이 아니고 전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막판에 좀 조정의 성격이 강하면서 하락세로 반전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추세적으로 1,300달러 온스당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금값은 적어도 온스당 한 1,300달러까지는 전망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 보니까 유가도 결국 배럴당 75달러 깨졌는데 역시 지표가 안 좋은 것이 유가 마감에 큰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유가는 또 하락세를 마감했고요. 또 거기에 엠브리지 에너지 송유관이 또 곧 재가동될 것이라는 소식에 유가가 아무래도 원유 재고가 좀 어떻게 보면 공급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이제 하락 마감을 해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은 많이 엇갈리면서 지표를 통해서는 뭔가 일제히 주가가 움직이기 힘든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래도 또 그중에서 앞서 발표된 굵직한 지표의 반응에 유럽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유가도 그렇고 금값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이 같은 제조업 지표의 부진을 좀 만회할 만한 지표가 오늘 밤에는 나오는지요? 오늘 밤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밤사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었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될 건데 이전치보다 전망치가 좀 예상이 낮거든요, 사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도 상회를 했었고 금일 밤 사이에 그렇게 예측치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주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를 하는데 금일 밤 사이보다 다음 주가 사실 중요한 발표 일정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또 있고요. 네, 저희가 추석일 때 나오는군요. 예, 그리고 8월에 기존주택 판매 지표, 8월 신규주택 판매 지표, 경기 선행 지표, 그리고 미국 전 건설업체 이제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다음 주가 미국을 지난번 고점 11,200이었는데 4월달에 이거를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을지 그런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지표가 나오긴 하는데 다음 주 FOMC 포함해서 다음 주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 다우에 한 600포인트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이대로 또 좀 숨을 죽일 것인지 다음 주를 또 눈여겨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은 지표가 엇갈리면서 3대 지수도 함께 방향성 없이 끝나는 보합권 혼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급등 부담 또 펀드 환매 추석 앞두고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일정을 봤듯이 미국 FOMC 기다리면서 일단은 좀 숨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10포인트 이상 밀려 1810선에 머물고 있는 우리 증시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우리 증시가 뭐 쉬었던 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덜 사줬기 때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업종에서 중국주들이 좀 흔들린 걸 봤을 때 중국 증시의 2% 급락, 그에 앞서 또 한 번의 급락, 이것이 큰 타격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예,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 시장을 리드한 쪽들이 중국 증시에 그 영향을 받은 중국 관련주였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네. 뭐 그 영향이 뭐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일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5일째 이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중국 긴축 우려 등이 작용을 하면서 네. 중국 관련주로 해서 막판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은 뭐 몇 포인트 하락하지 않았지만 네. 중국 관련주로 해서는 뭐 장 막판에 평균적으로 한 2, 3% 정도 급락하는 양상이 펼쳐졌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뭐 약세의 원인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중국 관련된 게 좀 더 크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업종상으로는 유통과 건설업종이 올랐는데 인상적인 반등의 모습은 이 전기전자에서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그 반등의 추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표적인 중국 관련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철강, 금속이나 화학, 운수, 장비 뭐 이런 업종들은 뭐 하락률 상위에 링크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IT 업종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IT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을 이제 그 삼성전기로 보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째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최근 시장의 가장 큰 그 화두라고 하면 이제 환율인데요. 네. 시장의 국면마다 어떤 때는 이제 환율이 중요하고 어떤 때는 뭐 이제 다른 변수들이 중요하고 이런데 예. 지금 어쨌든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환율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엔화 시장에 그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네. 엔고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가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펼쳤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특히 이제 환율에 민감한 쪽들이 이 자동차와 IT 섹터잖아요. 네. 굉장히 상당히 영향을 줘서 자동차도 좀 큰 폭으로 이틀 동안 좀 하락을 하고 네. 그 IT도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혹은 뭐 언급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러는데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국내 시장에는 영향을 거의 주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IT 업종에는 결국에 악재가 될 것이고 네. 그에 따라서 IT 업종이 계속해서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지만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로 대표되는 이런 국내 IT주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죠. 이미 IT 업종에는 이 환율보다는 그 자체적인 수급이라든가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주가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고 현상에 따라서 그 엔화 가치 엔고 현상이 지속되다가 일본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이에 따른 뭐 시장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특히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에 큰 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려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자동차 업종의 기아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네. 기아차에 대해서 이제 당분 자사주 매입을 단기 급등한 부분들도 있고 네. 자사주 매입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경험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대기업이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 네. 경험적으로 한 80% 이상의 확률로 해서 자사주 매입하는 기간 동안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네, 현대차도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가 둔화되는 현상 역시 뭐 크게 엔고 현상의 영향, 엔화가치 하락의 영향이라고 네. 보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환율에 대한 것에 좀 많이 신경을 쓰기보다는 네. 각 업황의 개선 정도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변화되는 모습 뭐 이런 부분들에 보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IT는 결국에는 어떤 그 공급 과잉이라든가 혹은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라든가 혹은 아까 수급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환율보다 지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IT의 어제 반등, 삼성전기의 어떤 이틀 연속의 반등을 이끈 그 수급은 누가 주체였습니까? 사실 삼성전기가 어제 말고 그제 이제 저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올랐죠. 네. 그제 저점은 10만 7천 원으로 해서 11만 원도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예.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전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씩 유입이 되고 있죠. 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한 30만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그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 중국 관련주, 특히 이제 중국 긴축 우려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중국 증시 하락하면서 네. 기관 투자자들이 이 중국 관련주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삼성전기와 같은 낙폭 과대 밸류에이션이 또 어느 정도 뒷받침이 현재 또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이동은 하루나 이틀에 멈추는 성향보다 좀 길게 이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될 만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정말 최근에 시장이요. 종목별 차별화가 아주 심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가 어느덧 그렇게 급락했던 삼성전기가 올라오는가 하면요. 그 바통을 이제는 LG화학도 받았다가, 그쵸? 예, 어제는 LG화학, 그리고 그제는 또 뭐 삼성 SDI, 삼성 SDI 받는 날 제일모직.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초우량주로 이 종목은 그냥 들고만 있으면 가겠거니 했던 종목들도 이렇게 급락하고 또 쉽게 이렇게 쑥 빨리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시장과 분명히 차별화된 모습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과거라는 거는 지난 1, 2년 뭐 이러한 국면이 아니라 지난 뭐 한 6, 7년 전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그 직원으로서 이제 10년째 네. 있는데요. 과거 네. 이제 한 그 5년 전부터 한 10년 전에 시장의 모습보다 예. 분명하게 계속된 급락 혹은 계속된 급등, 이 중소형주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원래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초대형주라고 하는 종목들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과 같이 심하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급등하는 종목이 눌림목이 잘 형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급등을 한다든가, 네. 급락하는 종목이 기술적 반등 없이 계속해서 급락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시장의 대표적인 트렌드로 이제 네.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소외되면 거의 답이 안 나오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 종목을 리드하고 있는 쪽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실타래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시장의 전체적으로는 뭐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사실상 그 종목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시장 내부로 좀 들어가 보면 이 종목들은 거의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입장이길래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된 펀드 환매 압력에 시달리면서 예. 또한 이제 수익률을 제고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 특히 펀드 매니저들은 상당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러다 보니까 네. 급등하는 종목은 조정 없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네. 급락하는 종목 역시 기술적 반등 없이 계속해서 급락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럴 때일수록 뭐 그 어설픈 전망보다는 시장에 순종하면서 시장 시그널에 좀 충실한 이런 투자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설픈 그런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종목이 가고 안 가고는 사실상 기관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그 종목을 또한 집어 올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지요? 밸류에이션이 기준입니까? 네,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업황의 변화입니다. 미래 업황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는가. 네.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 이제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밸류에이션이죠. 특히 이제
이 밸류에이션은 최근 더욱 그 중요한 모습들 좀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밸류에이션이 더욱 중요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네. 볼 수 있는데 잠시 준비해온 도표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를 했었던 대표적인 업종들의 밸류에이션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 안에 이렇게 가로를 쳐서 숫자를 써놨는데요. 이건 대표적인 업종의 종목 수입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지금 평균적인 지표를 낸 건데요. 네. 종목 수고 이 빨간 네모표는 ROE입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이고 작은 이 세모표는 PBR 곱하기 10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옆에 나오는 숫자들이 뭐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I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1.8배의 PBR을 받고 있다라고 네. 봐야겠습니다. 먼저 그 대표적인 시장 주도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IT와 자동차를 보면 네. 자동차는 항상 PBR과 ROE가 이렇게 상관관계를 좀 보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봐야겠지만 이 IT 업종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의 기대치가 높으면서 또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 산업이기 때문에 예. 이 PBR이 사실상 이 30% 이상 이런 쪽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2008년에 시장이 1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을 때도 네. 삼성전기 ROE가 3%인 반면에 PBR이 1.34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고평가된 상태다. 네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삼성전기뿐만이 아니죠. IT 업종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ROE가 높은 것들이 더 지금 그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빨간 네모표를 형성해 놓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들이 더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 사실 이 간격은 지금 뭐 최고로 많이 벌어진 건 이 조선 업종이고 네. IT 업종보다는 비철금속 업종, 뭐 풍산이라든가 고려아연이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이나 그 자동차가 오히려 더 많이 IT보단 벌어져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거고 상대적으로 역사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예. 이 IT 업종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감안한다면 이 IT 업종의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지금 이 도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기에는 가장 높아진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조선업종과 이 두산그룹주, SX그룹주, 이 두산그룹주와 SX그룹주가 이렇게 PBR이 높게 나오고 이렇게 고평가된 것들은 이들이 산업 민감도에 굉장히 크게 주가 등락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주가가 급락하면서 밑으로 또 내려와도 할 말이 없는 밸류에이션 상태가 되죠. 그래서 예. 이 도표를 통해서 잠시 좀 살펴봤는데요. 네.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뭐 조선업종이 상당히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역사적 밸류에이션과 그 현재. 향후에 계속해서 네. 전망을 고려를 해보면 IT 업종의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세모표가 아래로 내려온 국면은 IT 업종에서 잘 발생되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은 조선도 조선이지만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있는 IT를 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삼성전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예.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이 투자 전략과 현재 투자 전략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할 매수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전에 삼성전기가 하락을 했을 때 이제 방송에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13만 원 초반부터 이제 분할 매수에 들어갔지만 네. 예, 방송에서는 12만 원 초반부터 이제 그 매수하실 것을 좀 권유를 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12만 원 초반 그리고 11만 원 초반 이렇게 매수를 뭐 하다가 10만 5천원이 깨지면 매도하여 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권유를 해드렸는데 네. 이 전략은 뭐 수정되거나 바뀔 그 가능성은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네. 없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만 원과 11만 원의 초반에 매수를 하셨다면 네. 아마 지금 수익률이 그 보합이거나 네, 그렇겠죠. 아니면 소폭 좀 마이너스거나. 플러스거나 할 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11만 원 초반에는 주익수를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아, 네네.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 한 13만 원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예. 뭐 보수적으로 봐도 한 13만 원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리스크 관리가는 네. 10만 5천 원으로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면 이때 상당히 뭐 이때보다는 거래량이 많지 않지만 8월 5일이나 뭐 이때보다는 거래량이 많지 않지만 네. 이 9월 15일 날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도움 없이도 260만 주가 형성이 되면서 저점 대비해서 큰 폭의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것. 네. 이런 것은 뭐 자체적인 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특정한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네, 이렇게 아랫골이 반등하는. 달린 날요. 예. 그래서 특히 이 11만 원권역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인데 이 라인을 종가 기준으로 지켰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네. LED 업종에 대해서 뭐 잠깐이라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게요. 이 LED 때문에 삼성전기가 안 좋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이 LED의 그 실질적인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재고 증가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LED의 그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확대의 계속적인 기회다. LED의 시장은 상당히 부분 포화된 상태가 아니라 이미가 아니라 그 상당 부분 열려질 그 개화될 시장이 아직 여지가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가정용 조명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개화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개화율이 98% 이상의 개화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면인데 네. 이 조명 시장에 최근에 이제 변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필립스 세계적인 조명에서는 필립스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조명 시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LED 조명 시장을 우리나라의 필립스가 좀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네. 이에 발맞춰서 이제 삼성전기도 LED 조명 회사 작은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면서 LED 조명 사업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제 LED 조명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LED 조명 시장은 이 LED TV라든가 네. 뭐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S 이런 디스플레이 부분보다 훨씬 그 영역이 광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그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 개화 시기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최근에 이제 갤럭시 S나 갤럭시 탭 이런 부분들이 좀 화제인데 네. 이 MLCC 사업 부분으로 해서 삼성전기의 수혜폭이 또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가격이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패널 가격이 LED 조명 시장이라든가 LED 쪽의 시장 대중화 진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삼성전기 이제는 더 빠지지 않을 텐데 그래도 손절 가격으로 10만 5천 원 정도를 제시는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13만 원까지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얘기를 들어봤네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 구현과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 판사 출신의 호남 총리를 선택했습니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황식 감사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 중산층에겐 보육료를 100% 정부가 대신 내줄 계획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 협정이 내년 7월부터 잠정 발효됩니다. 비록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어지게 됐지만 한미 FTA를 압박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마스터 플랜이 공개됐습니다. 코엑스몰 6배 크기의 지하 상업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34만 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세부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셈입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갖고 이슈는 서울현대신문 금융부에 있는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차기 총리 후보가 지명이 됐습니다. 김황식 현 감사원장이 지명이 됐는데 첫 전남 출신 총리라는 것도 눈길을 끌어요. 네, 차기 총리 후보에 김황식 감사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명 대통령이 공정사회 구현과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 판사 출신의 호남 총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김 후보자는 강주 제1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뒤 14회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법원 행정처 차장, 대법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 후보자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그를 총리 후보로 발탁한 것은 지역 통합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한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일선에서 이뤄왔다는 점에서 MB 정부 후반기를 이끌 총리 후보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감사원장 출신의 국무총리 지명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있다가 총리에 발탁된 뒤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네. 김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내정 발표 직후 청문회를 거쳐 국무총리로 정식 임명되면 38년간에 걸친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잘 보좌해 부강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총리 후보자 인선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법관과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무엇보다 흠잡을 데 없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공정한 사회를 이끌 훌륭한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인사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대학원 재학 전의 학비 소득 공제, 가족 2명에게 차용한 자금의 증여세, 본인 병역 문제 사유 등 3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돌고 돌아서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게 갔다 이런 인선의 뒷얘기가 있던데 결국 첫 전남 출신의 총리 후보자라는 데 대해서 어떤 공정함, 화합을 좀 기대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감사원장 그리고 대법관, 법관을 이렇게 지냈다라는 공정성도 함께 좀 고려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전 김태호 카드가 어떤 갖고 있었던 활력 이런 분위기보다는 좀 차분한 카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정부가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를 전액 무상으로 지금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할 생각이라면서요. 네, 정부가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학료 등 교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를 100% 전액 정부가 대신 내줄 계획인데요. 네. 보육과 다문화 가정, 전문계 고교 지원 등 이른바 서민희망 3대 핵심 과제에 정부는 내년에만 3조 7천 원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정부가 등록금을 제대로 부담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또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게는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도 같이 내비쳤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야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날 회의는 2011년도 예산안 중 3대 핵심 서민 과제인 대한 집중섬을 벌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은 아이들 전부 소득 관계 구분 없이 100% 정부가 보육비를 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어머니가 한국말에 서투르고 아버지는 일하면서 바쁘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요. 정부가 정말 내년에 이제 친서민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월 450만 원 이하 중산층도 역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껴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렇지만 내년에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내야 될 세부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세금의 늘어나는 규모는 약 한 3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요. 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평균 490만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약 34만 원이나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박봉인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경기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서민들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올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개인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봉급생활제가 내는 근로소득세 세수는 16조 5천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1조 2천억 원이나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에 따라 소득세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도 올해 대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보다 5조 1천억 원 증가한 41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네. 경기 회복세로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영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3천억 원 정도 늘어난 6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EU FTA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대 때문에 조기 발효가 안 되면 어떡하나 했었는데 내년 7월쯤이면 잠정 발효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이탈리아가 계속 거부권 상세고 반발이 많았었는데요.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FTA가 내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비록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한 EU FTA가 구체화되면서 계속 공전 상태를 거치고 있는 한미 FTA 성과를 체결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외교통상부는 어제 EU 의장국민 집행위의 협의를 거쳐 이날 EU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EU 특별 외교 의사 결정을 통해 한 EU FTA를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키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음 달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 협정문 공식 체결 협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 EU FTA의 체결 문제는 우리의 두 번째 교역 대상인 유럽 시장의 진출을 확대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데요. 네.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자동차, 가전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 가장 큰 수혜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드디어 잠정 발효 날짜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다음 달 또 서명식 계속해서 남은 아마 과제들도 있을 텐데 빨리 또 그런 여러 가지 잡음 없이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엑스몰 하면 다들 아시죠? 비 오면 이쪽으로 많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커플들도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용산도 비 오는 날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요. 무려 코엑스몰 6배 크기의 지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면서요? 예, 용산 국제업무지구에는 코엑스몰보다 무려 6배나 큰 지하 상업시설이 들어설 전망인데요. 이 지하 상업시설은 1.2km 길이의 지하 공간을 통해 한강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네. 아울러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상징인 랜드마크 빌딩은 최고 100층 규모의 빌딩 3개로 건설될 예정인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시행사인 드림허브 금융 프로젝트는 어제 서울 노년동 건설회관에서 사업선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국제업무지구에는 전체 67개의 빌딩이 들어서고 이중 4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무려 19개나 세워질 전망인데요. 랜드마크 빌딩 3개에는 오피스와 컨벤션 센터, 또 오피스 빌딩, 그리고 5성급 호텔 시설 및 호텔 레지던스가 각각 입주할 예정입니다. 교통시설로는 15개의 철도 노선과 강변북로의 지활화를 통해 인천국제공원이나 송도, 청량리까지 진출입이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뭐 KTX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천국제공항하고 연결돼서요. 30분이면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로망을 구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산국제업무의 변화될 모습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슈앤이슈는 서울현대신문 금융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열렸던 뉴욕 증시는 지표가 엇갈리면서 3대 지수도 엇갈리는 보합권 혼조의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나스닥에 몰려있는 기술주가 장 막판에 어느 정도 다우와 나스닥을 반등시켜주며 끝났는데요. S&P 500 대형주 중심으로는 끝내 마이너스권에서 못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큰 악재는 물론 지표적인 측면에서도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지수가 여전히 이번 달에도 확장세로 올라서지 못했다라는 소식 과 더불어서 페덱스의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 전망 그리고 내부적으로 감원 소식 등이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이 밖에 고용 관련 지표라든가 물가 관련 지표는 괜찮은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제조업 관련해서 둔화 전망이 나오는 것, 고용과 맞물려 걱정을 키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값은 다시금 온스당 1273달러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유가도 또 빠지고 유럽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째 분위기가 약간 안 좋게 흘러간다 싶기도 한데요. 다음 주 FOMC 기다리면서 관망세도 짙었습니다. 거래량이 우리처럼 부진한 뉴욕 증시인데 오늘 우리는 이 재료에 이 엇갈린 재료들이 널린 상황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며 반응을 할지요. 더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출발 센 증시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